2008년 10월 1일 벨기에 스네이프케르케. 버려진 모래 채석장에서 작업자들이 흙과 나뭇가지로 덮인 작은 보따리를 발견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몇 분 후 이 발견물이 실종된 리나 베르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다. 수사관들과 과학수사관들이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질식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옷에는 파란색 리본이 남아 있었는데 대충 묶여 있었지만 단단했다. 이 물건은 중요한 증거로 표시되었다. 저녁에 공식 확인이 왔다. 모든 데이터가 일치했다. 채석장에서 발견된 것은 닷새 전에 실종된 리나였다. 이 순간부터 수색이 끝났다. 사건은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수사. 이제 수사당국은 사건의 연쇄를 복원하고 누가 어떻게 이런 결말로 이끌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리나 베르백은 바다 옆 작은 벨기에 도시 오스텐데에 살았다. 평범한 가정으로 큰 스캔들이나 문제는 없었다. 아버지 피터는 운송회사에서 일했고 어머니 안넬리는 지역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그들은 시내 중심가 근처의 2층 집에 살며 평상시 리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일, 친구들과의 만남, 가끔 교회로의 여행.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하며 예측 가능해 보였다. 리나는 대조네블룸 유치원에 다녔다. 마리아 헨리카 공원 근처 외곽에 있는 작은 기관이었다. 유치원은 신뢰할 만한 곳으로 여겨졌다. 정규 직원들이 일했고 부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부모들은 안전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보통 피터가 아침에 출근 전에 리나를 데려다주고 안넬리가 데리러 왔다. 이런 일정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08년 10월 27일은 다른 날들과 다를 바 없었다. 아침에 피터는 언제나처럼 리나를 채태우고 유치원으로 데려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보였고 이날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작은 암시도 없었다. 그가 대문에서 딸과 작별 인사를 했을 때 피터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저녁까지 아무도 바로 이날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16시 30분에 리나의 어머니 안넬리가 대조네블룸 유치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매일 평일에 하던 것처럼 딸을 데리러 가려고 했다. 하지만 보육교사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다. 리나가 놀이터에도 없고 반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오해로 보였다. 직원들은 리나가 그냥 숨어 있거나 놀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부지 내에서 빠른 수색이 시작되었다. 16시 45분에 모든 건물, 창고, 마당을 확인했다.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25분이 지나고 상황이 처음 몇 분간 보인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7시 10분에 보육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는 실종으로 접수되었다. 도착한 순찰대가 즉시 둘레를 살펴보았다. 바로 그때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주차장과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뒷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경찰 신고 후 대조네블룸 유치원의 첫 번째 수사팀이 도착했다. 저녁이 빠르게 밤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매 순간이 중요했다. 조사는 즉시 부지부터 시작되었다. 마당, 놀이터, 창고 건물들. 리나가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그녀가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이 직원들을 조사했다. 보육교사와 도우미들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부지에서 외부인을 보지 못했다고. 유치원에서 하루는 조용히 지나갔고 아무도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시간에 자녀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도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무도 출입문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경찰의 주의를 즉시 끈 것은 단 하나의 사실이었다. 뒷문. 그것이 잠겨 있지 않았다. 문 너머로는 주차장으로, 그리고 더 멀리는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시작되었다. 출입구에서 5m 떨어진 곳 땅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그 자체로는 사소한 것일 수 있었지만
담배 브랜드가 특이했다. 일반 상점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희귀한 브랜드였다. 전문가들이 발견물을 기록하고 증거 봉투에 넣었다. 직원들이 담배꽁초 사진을 리나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안넬리가 그 브랜드를 알아보았다. 이 담배를 그녀의 형 토마스가 피웠다. 그는 이 담배를 들고 집에 여러 번 왔었고 특징적인 로고가 있는 갑은 그녀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수사당국에 처음으로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경찰의 주의가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집중되었다. 토마스 베르백, 안넬리의 형이자 리나의 삼촌. 실종 당시 그는 30살의 남성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며 따로 살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삶이었지만 가족 내에서는 그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리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긴장되어 있었다. 사건 몇 주 전 그들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약 10,000유로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에게는 민감한 금액이었고 토마스에게는 원칙적인 문제였다. 경찰이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다. 수사관들의 눈에 개인적인 갈등과 큰 재정적 불일치는 충분히 무게 있는 동기로 보였다. 더욱이 대문 근처에서의 발견물, 희귀한 브랜드의 담배꽁초는 상황을 토마스와 직접 연결시켰다. 이 세부 사항은 수사 당국에게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실종이 바로 그에 의해 계획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의 확인이 되었다. 첫 번째 조치로 확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리나의 부모들을 조사했다. 안넬리가 확인했다. 네, 그녀의 형이 바로 그런 담배를 피우고, 네, 남편과의 갈등이 정말 있었다고 아버지인 피터가 덧붙였다. 돈에 대한 다툼이 관계를 끊겠다는 위협까지 갔다고. 가족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툼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종을 배경으로 그 말들은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토마스의 최근 행동도 조사했다. 그에게는 공식적인 빚이 없었지만 그의 사업은 불안정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자신보다 더 받을 자격이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나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짜증과 원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경찰에게는 이해할 만한 버전으로 합쳐졌다. 친척이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결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토마스 베르백이 주요 용의자가 되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즉시 실종 당일 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라는 요청이 보내졌다. 담배꽁초 발견 후 토마스에 대한 의혹은 매일 강해졌다. 수사관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베르백 가족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주변을 확인했다. 가족의 몇몇 지인들은 토마스와 그의 매형 피터 사이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긴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종 한 달 전부터 긴장이 공개적인 반감으로 바뀌었다. 재정 분쟁을 배경으로 토마스는 점점 더 자주 거친 발언을 허용했다. 한 친구가 경찰에 직접 보고했다. 그는 피터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글자 그대로 그는 내게 대가를 치를 것이다였다. 이 말들은 나중에 잠재적인 위협의 증거로 조서에 기록되었다. 또 다른 증언은 토마스의 이웃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대화에서 토마스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을 기억했다. 누나의 가족이 호화롭게 살고 있는 반면 자신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축적된 원망이 갈등의 토대를 형성했고 경찰은 바로 이것에서 가능한 동기를 보았다. 중요한 것은 토마스가 자신의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가족 일에서 배제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했다. 수사당국은 다른 순간도 분석했다. 리나의 실종 이후 전화 한 통, 쪽지 한 장, 몸값 요구의 암시조차 오지 않았다. 이것은 고전적인 납치 계획을 깨뜨렸다. 보통 첫날 이내에 부모들이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따라서 이익을 위한 버전이 개인적인 적대감 버전보다 약해 보였다.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면 담배꽁초 형태의 증거, 기록된 위협, 재정 갈등,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의 부재, 그림이 점점 더 투명해졌다. 동시에 토마스의 은행 거래와 이동을 확인했다. 그는 큰 지출이나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종 순간에 유치원 근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가정과 일치했다. 새로운 세부 사항마다 의혹이 강화되었다. 수사관들에게 토마스는 이 사건의 1번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했지만 사실들의 총합이 충분히 중요해 보였다. 판사가 그의 조사 영장을 발부했다. 이 결정은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리나의 실종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버전의 논리적 연속이었다. 10월 28일 경찰이 토마스를 공식 조사를 위해 서에 초대했다. 형식적으로는 친척이자 잠재적 증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그의 인물이 이미 수사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첫 몇 분부터 만남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10월 27일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토마스는 회피적으로 답했다. 그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말하며 여행을 언급했지만 정확한 주소, 시간, 증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오후에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묻자 토마스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 조서에 기록되었고 나중에 역할을 했다. 상황이 이상해 보였다. 이런 사건에서 친척들의 경찰 협조는 보통 완전하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수색 속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여기서는 토마스가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동이 의혹을 강화시켰다. 수사관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대화 중에 토마스는 긴장되게 행동했고 주기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불평했다. 경찰관들이 그의 습관, 교제 범위, 최근 만남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조차 그를 짜증나게 했다. 모든 확인 질문에 그는 무뚝뚝하게 반응했고 명백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다. 몇 시간의 결과 없는 조사 후 수사관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말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1년의 요청이 보내졌다. 국경 서비스에는 가능한 국경 통과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들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의 그의 카드 거래를 분석하기 위해. 이 데이터들은 토마스가 리나 실종 당일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이동이 경찰이 복원하고 있던 사건의 그림과 일치하는지 보여줄 수 있었다. 따라서 협조 거부는 그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켰다. 이제 그의 알리바이 확인은 공식 채널을 통해 문서와 기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요청의 결과들이 거의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순간부터 수사는 첫 번째 급격한 전환을 했다. 이때까지 수사관들은 확신했다. 모든 것이 토마스로 이어진다.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이 바로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출처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공식 문서들이 단계별로 이 버전을 무너뜨렸다. 첫 번째로 브뤼셀 항공에서 데이터가 왔다. 토마스 베르백 이름으로 브뤼셀 런던 항공편이 등록되어 있었다. 날짜는 10월 26일 리나 실종 하루 전이었다. 경찰관들이 확인했다. 항공편은 실제로 운항되었고 출발은 저녁에 지연 없이 이루어졌다. 승객 데이터베이스에서 토마스는 이 비행기에 탑승하여 영국으로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정보는 즉시 추가 확인을 요구했다. 수사관들이 영국 국경 서비스에 요청을 보냈다. 답변은 꽤 빨리 왔다.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마스는 같은 날 저녁에 국경을 통과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에는 입국 표시가 있었고 히드로 공항에서 통제를 통과했다는 서면 기록도 있었다. 이 문서들은 공식적이었고 오류 가능성을 배제했다. 하지만 완전히 확신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금융 활동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림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은행 명세서는 토마스의 카드로 10월 27일, 즉 리나 실종 당일에 이루어진 여러 거래를 보여주었다. 아침에는 공항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결제,
낮에는 런던 시내 호텔 예약, 나중에는 작은 카페에서의 영수증. 각 거래마다 시간과 장소 표시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국 수도 내에서 이루어졌다. 사실상 이 데이터들은 토마스가 오스텐드에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가 유치원 근처에 나타나려면 물리적으로 벨기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공식 출처들은 그를 다른 국가에서 기록하고 있었다. 설령 그가 이동을 숨기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런 흔적들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항공권도, 국경 통제도, 은행 거래도 폐쇄된 증거 사슬을 만들고 있었다. 수사 당국에게 이것은 심각한 타격이었다. 며칠 전까지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재정 분쟁. 그들에게는 간접적인 확인들이 있었다. 대문 근처의 담배꽁초, 짜증스러운 발언들. 이 모든 것이 견고한 버전으로 보였다. 하지만 문서들이 전체 구조를 무너뜨렸다. 토마스는 실종 순간에 런던에 있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물론 수사관들은 그의 역할을 단순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론적으로 그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개인을 통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들이 없었다. 따라서 그를 주요 실행자로 고려하는 것을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수사팀 내에서 긴장이 발생했다. 일부는 시간을 헛되이 잃었다고, 토마스에게 너무 오래 매달렸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버전이 논리적이었고 누구든 그들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주요 용의자가 세 개의 독립적인 출처로 확인된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받았다. 가족에게도 이것은 충격이었다. 안넬리와 피터는 어제까지 바로 형이 실종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순간에 그가 다른 나라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상황 인식을 무너뜨렸다. 가족들은 발견된 담배꽁초와 그의 위협들이 이 그림에 어떻게 맞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경찰에게는 이것이 신호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보였던 증거가 심어진 것일 수 있다는. 이렇게 토마스 버전이 무너졌다. 알리바이는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수사당국은 출발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다.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분명해졌다. 진짜 납치범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수사는 다른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토마스가 런던에 있었고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후 수사 당국에게는 최초 증거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중 주요한 것은 유치원 뒷문에서 발견된 희귀한 브랜드 담배꽁초였다. 바로 이것이 처음에 경찰을 친척으로 이끌었고 이제 최종 답을 주어야 했다. 정말로 그의 흔적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훨씬 복잡한지. 물건을 서플란델은 주 과학수사센터 실험실로 가져갔다. 절차는 표준적으로 보였지만 모든 단계가 중요했다. 담배꽁초를 멸균 용기에 넣고 필터에서 DNA 추출을 위한 샘플을 채취했다. 밖에서 몇 시간 동안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분석을 위한 충분한 흔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생물학적 물질 추출, 정제, 유전자 프로필 구축을 수행했다. 동시에 경찰관들이 토마스의 기준 샘플을 제공했다. 점막에서 채취한 면봉으로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 절차였다. 이 두 프로필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배제하거나 확인해야 했다. 며칠 후 결과가 준비되었다. 과학수사관들의 보고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일치하지 않는다. 증거에서 얻어진 프로필은 토마스를 완전히 배제했다. 다시 말해, 대문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차가운 샤워와 같았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노력이 삼촌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가족도 자신들의 가까운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다. 토마스는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로 그에게 의혹이 가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분석가들이 물건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보고서에 또 다른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필터에 립스틱 흔적이 있었다. 희미한 핑크색 톤으로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관찰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담배가 여성의 것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게 했다. 유전자 분석과 결합하여 이것은 증거가 심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강화시켰다. 경찰이 사슬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이 담배꽁초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 브랜드가 희귀하고 어디서나 판매되지 않는다. 리나 부모의 집에서 그런 담배가 실제로 발견되었다. 토마스가 피웠다. 논리는 암시했다. 누군가가 바로 거기서 가져갔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문 중에 재떨이에서 몰래 꺼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의혹이 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였는지 설명했다. 진짜 납치범은 분명히 토마스의 습관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경찰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따라서 증거 자체가 교묘한 계산의 간접적인 증명이 되었다. 납치범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떻게 수사를 교란시킬지 생각했다. 이것은 범죄가 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준비되었고 준비 과정에서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주의를 기울였다. 수사팀 내에서 토론이 시작되었다. 일부 수사관들은 그들이 귀중한 며칠을 헛되이 잃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토마스 버전이 논리적이었고 다른 누구든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경우든 DNA 검사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삼촌을 용의자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버전을 구축하도록 강요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실종 사실, 잠기지 않은 대문, 외부인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조작 시도를 증언하는 증거가 있었다. 수사 당국에게 이것은 신호가 되었다. 가족과 집에 가까운 접근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이는 물건을 심을 수 있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납치범이 리나를 몰래 데려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거짓 흔적도 준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인 관련성을 말해주었다. 단순한 우연한 사람에게는 가족의 약점을 그렇게 정확히 이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수사관들이 모든 조사 조서를 주의 깊게 다시 읽었다. 베르백 가족의 교제 범위, 그들의 집에 왔던 사람들, 토마스의 습관을 알고 담배꽁초를 가져갈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목록을 대조하고 일치점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엘케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유치원의 전 직원으로 부지에 접근권이 있었고 가족을 충분히 가깝게 알고 있었다. 아직 이것은 방향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다. DNA 분석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이전 그림을 파괴하고 수사당국이 납치뿐만 아니라 수사를 혼란시키려는 의식적인 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경찰이 범죄가 개인적 갈등을 배경으로 저질러졌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가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실험실 결과가 사건을 출발점으로 되돌렸지만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수사관들 앞에 질문이 놓였다. 토마스의 습관을 알 정도로 가족에게 충분히 가깝고 이 정보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 수 있는가? 바로 이 순간부터 사건의 다른 버전의 첫 번째 실제 윤곽이 나타났다. 결국 경찰을 진짜 납치범들로 이끌 버전에 토마스를 용의자에서 배제한 후 수사 당국에게 공백이 생겼다. 사건이 출발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정보원 덕분에 변했다. 11월 1일 유치원에 아동 심리학자를 초대했다. 과제는 리나의 실종을 겪은 아이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심리학자는 각 원생과 개별적으로 작업했으며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
일반적인 답변들은 놀이, 친구들, 일상적인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5살 한 남자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수사 과정을 즉시 바꾼 말을 했다. 그의 말이 조서에 기록되었다. 리나가 엘케 아줌마와 함께 갔어요. 이 말이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 순간까지 어른들 중 누구도 유치원 부지에서 외부인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엘케라는 이름을 많은 직원들이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대조네블룸에서 거의 2년 동안 일했고 겨우 3개월 전에 그만둔 전 보육교사였다. 경찰이 이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인사 기록이 확인했다. 엘케, 22살, 실제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퇴사 이유는 무해해 보였다. 일정과 규율 문제로 원장과의 갈등. 하지만 수사 당국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리나가 그녀를 개인적으로 알고 신뢰했다는 것. 이것은 실종 당일 엘케가 어려움 없이 소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주변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데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엘케가 오스텐드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스네이프케르케 마을에서 작은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주소가 즉시 주의를 끌었다. 근처에 나중에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버려진 채석장이 있었다. 또한 확인 결과 엘케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와 함께 요리스라는 이름의 25살 동거인이 있었다. 그는 정규직이 없었고 임시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그는 이미 경미한 위반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싸움, 미납된 벌금, 채무. 그들의 커플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였고 수사관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이제 경찰에게 새로운 방향이 있었다. 이전에 모든 힘이 토마스에게 집중되었다면 이제 그림이 바뀌었다. 남자아이의 말은 실종이 가족 내 갈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리나가 신뢰했고 이미 신뢰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가리켰다. 엘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수사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앞으로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주변을 조사하고 이웃들을 조사하고 그녀가 실종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동거인 요리스가 처음으로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다. 엘케의 이름이 나타난 후 수사 당국은 그녀의 경력과 주변에 대한 확인으로 전환했다. 토마스와 달리 그녀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거의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우 빨리 분명해졌다. 겉으로는 조용한 인물 뒤에 그녀의 실종에서의 가능한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었다. 엘케는 겨우 22살이 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대조네블룸 유치원에서 일했지만 그곳에서의 노동 경로는 스캔들로 끝났다. 동료들은 마지막 기간에 그녀가 자주 지각했고 예고 없이 근무에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경영진이 그녀에게 여러 번 견책을 했고 결국 3개월 전에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부드럽게 들렸다. 무당열근이었지만 직원들끼리는 그녀의 삶이 불안정했고 소원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동거인 요리스는 더욱 어두운 평판을 가진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는 25살이었고 정규직이 없었다. 때로는 건설 현장에서, 때로는 하역업체에서 부업을 하며 때로는 오랫동안 무직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이름이 이미 등장했다. 길거리 싸움과 벌금 채무와 관련된 몇 가지 행정 위반. 이 모든 것이 심각한 범죄 경력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초상에 색채를 더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재정 이력을 요청했다. 이 조치가 즉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커플은 스네이프케르케에서 작은 집을 임대했다. 주거비 납부가 불규칙적이었고 집주인은 지속적인 연체에 대해 불평했다. 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역시 연체로 처리되고 있는 소액 대출들이 있었다. 총합하여 채무와 연체가 약 7,000 유로에 달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젊은 커플에게 이 금액은 치명적으로 보였다. 이웃들에 대한 조사에서 엘케와 요리스가 돈 때문에 자주 다투었고 급여에서 급여까지 살며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대화에서 그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사람들에 대한 질투를 자주 언급하며 삶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했다. 이 정보가 경찰로 하여금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었다. 토마스가 개인적 갈등 때문에 의심받았다면 엘케와 요리스의 경우 버전이 더욱 우려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유치원을 알고 일정을 알고 엘케는 리나와 신뢰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실제 동기가 있었다. 재정적 절망이 그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빠른 출구라고 생각한 결정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 사실들 중 어느 것도 개별적으로는 아직 그들의 죄를 증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총합하여 그림이 구성되었다. 불안정한 삶, 채무, 안정적인 일의 부재, 그리고 유치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리나를 몰래 데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권. 수사당국이 처음으로 새로운 논리적 가설을 얻었다. 이제 의혹의 중심에 돈이 필요하고 계획을 실현할 기회가 있었던 젊은 커플이 있었다. 동기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구체적인 윤곽을 얻었다. 재정적, 경찰은 이해했다. 다음 단계는 리나 실종 후 며칠 동안 엘케와 요리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2008년 10월 1일 오스텐데 서에서 새로운 수사 단계가 시작되었다. 엘케의 이름이 조서에 등장한 후 경찰은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아침부터 둘 다 엘케 자신과 그녀의 동거인 요리스가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 첫 몇 분부터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수사관들은 그들 앞에 가능한 사건 관련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커플은 자신들이 경찰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엘케를 조사했다. 그녀는 우울해 보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10월 27일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신 없이 답했다. 처음에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일로 외출했다고 덧붙였다.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고 확인 질문에는 회피적으로 답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왜 여러분이 나를 의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 요리스를 불러 앉혔다. 그의 행동은 달랐다. 거칠게 행동했고 자주 수사관을 가로막았으며 짜증과 독립성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10월 27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확신 있게 하루 종일 불위해에서 지인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인의 이름을 대기를 거부하며 나는 아무도 연루시킬 생각이 없다는 말로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즉시 주목한 것은 증언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엘케는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요리스는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고집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때까지 경찰에는 이미 첫 번째 기술적 데이터가 있었다. 수사관들이 두 용의자의 휴대폰 과금 내역을 요청했다. 그림이 웅변적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27일 두 전화 모두 불위해에서도 스네이프 케르케의 집에서도 기록되지 않았다. 기지국 신호는 오스텐데 지역, 그것도 바로 그 유치원 근처에서 그들의 위치를 보여주었다. 이 정보를 조사해서 알렸다. 반응이 시사적이었다. 엘케가 창백해지며 침묵했고 무엇을 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요리스는 반대로 더욱 공격적이 되었다. 그는 경찰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 대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분명했다. 그들이 거짓말과 마주했다는 것이. 몇 시간의 조사가 새로운 자백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냈다. 증언의 불일치와 기술적 데이터와의 직접적인 모순. 경찰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용의자들은 실종 순간 유치원 근처에 있었던 것을 설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같은 날 저녁 수사팀이 보고서를 준비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사가 스네이프 케르케에 있는 엘케와 요리스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바로 거기서 경찰은 자신들의 의혹을 확인하고 아마도 그들을 리나의 실종과 최종적으로 연결시킬 핵심 증거들을 찾기를 기대했다. 11월 1일 저녁 수사관들이 영장을 가지고 엘케와 요리스가 거주하는 스네이프 케르케의 집에 도착했다. 작은 별장이 눈에 띄지 않게 보였지만 바로 그곳에 이제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사관들이 규정에 따라 수색 시작을 조서에 기록했고 각 방은 규칙에 따라 조사되었다. 별도 기록, 사진, 목록.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어수선함, 값싼 가구, 생활용품들. 하지만 지하실을 확인했을 때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 오래된 옷장들과 상자들이 놓인 좁은 공간에서 바닥에 밝은 그림이 있는 깔끔하게 개어진 담요를 발견했다. 그 크기와 형태가 즉시 눈에 띄었다. 이것은 성인용 침구가 아니라 아이용으로 계산된 작은 것이었다. 조서에 기록되었다. 최근 사용 흔적이 뚜렷한 직물 물품을 발견. 표면에서 털과 입자들을 발견. 분석을 위해 보냄. 근처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음식이 완전히 상하지 않았다고 주목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며칠 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것은 오래된 물건들의 우연한 보관 버전을 배제했다. 지하실이 분명히 최근에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창고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발견물은 파란 머리끈이었다. 그것이 나무 선반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들이 즉시 주목한 것은 색깔과 재질로 보아 나중에 채석장에서 리나를 발견할 때 기록될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끈은 새 것이 아니었고 착용 흔적이 있었다.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리나 베르백에게서 발견된 끈과 외관상 그리고 직물 구성상 동일한 물품. 이 물품들이 핵심 증거가 되었다.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실종 후 며칠 동안 리나를 감금했다는 것을 가리켰다. 지하실의 환경, 침구, 음식이 임시 체류를 위해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수사 과정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전까지 경찰이 가설만 세우고 있었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스네이프 케르케의 집을 실종과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 발견된 물품들이 즉시 압수되어 포장되었다. 바닥 상태부터 가구 배치까지 모든 사소한 것이 기록되었다. 이 증거들의 중요성은 리나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금 사실 자체를 증명한다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엘케와 요리스를 주요 용의자 범주로 끌어올렸다. 수색 후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집에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제 증거들이 직접 제시될 조사 차례였다. 수색 다음 날 엘케를 감방에서 나와 조사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움직임이 느렸으며 눈이 눈물로 부어 있었다. 방에는 2명의 수사관과 속기사가 있었다. 탁재는 이미 스네이프 케르케의 그들 집 지하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먼저 담요 사진을 보여주었다. 엘케가 잠깐 보고는 즉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건조하게 답했다. 아마 이전 세입자들이 남긴 것 같다. 수사관은 논쟁하지 않고 그냥 다음 사진을 놓았다. 음식 찌꺼기가 있는 플라스틱 그릇. 그녀는 변명하려고 했다. 집에 항상 어수선함이 있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고. 하지만 탁재 파란끈에 확대 사진이 놓이자 그녀의 반응이 바뀌었다. 엘케가 침묵했다. 그녀는 사진을 응시하며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그 다음 급히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다. 몇 분 동안 방에 침묵이 흘렀고 속기사만 계속 타이핑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리나였어요. 이 말 후에 저항이 무너졌다. 조서에 기록되었다. 용의자가 울고 있으며 증언하는 데 동의함. 그녀는 모든 것의 주도자가 요리스였다고 말했다. 바로 그가 리나를 납치하자고 제안했으며
그것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가 오랫동안 그녀를 설득했고 그녀는 오직 두려움 때문에 동의했다. 엘케는 강조했다. 스스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녀는 10월 27일 놀이터에서 린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묘사했다. 소녀는 그녀를 알고 있었고 주저없이 따라갔다. 그들은 차 타고 집으로 갔다. 엘케는 모든 후속 행동을 요리스가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요리스를 사무실로 데려왔을 때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그는 공격적으로 행동했고 크게 말했으며 시위적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지하실에서의 발견물에 대한 첫 번째 질문들에 그는 답했다. 당신들이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이다. 이것은 당신들의 환상이다. 수사관이 조용히 탁제 사진들을 놓았다. 담요, 그릇, 끈. 요리스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물건들이 누구든지의 것일 수 있다고, 끈을 경찰관들이 심었다고 주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종 순간 유치원 근처에서의 그의 위치를 기록한 전화 연결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침묵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버텼고 부인했으며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늦은 저녁 그의 입장이 바뀌었다. 조서에 기록되었다. 오랜 침묵 후 용의자가 종이와 펜을 요청함. 그는 도식을 그리고 그들 집에서 약 5km 떨어진 버려진 모래 채석장 근처에 십자표를 했다. 요리스는 바로 거기서 그들이 리나를 숨겼다고 인정했다. 두 용의자의 자백이 전환점이 되었다. 엘케는 요리스에 대한 증인 역할을 맡았으며 그가 주도자이자 주요 조직자였다고 주장했다. 요리스는 차례로 몸값 계획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리나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제 수사 당국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심어진 증거와 거짓 버전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들의 손에는 직접적인 자백, 조서, 그리고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가리키는 지도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건을 수수께끼에서 비극적이지만 완결된 그림으로 바꾸었다. 엘케와 요리스의 자백 후 수사 당국이 처음으로 완전한 사건 연대기를 복원할 기회를 얻었다. 이전까지 흩어진 증거들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 통일된 서술로 합쳐졌다. 모든 세부 사항이 2008년 10월 27일 오스텐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실제로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끔찍했는지 보여주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평범해 보였다. 리나의 아버지 피터가 출근 전에 그녀를 대조네블룸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소녀는 대문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보육교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이날 일상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깨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엘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전고 무렵 유치원에 왔다. 부지를 잘 알고 있었다. 1년 넘게 여기서 일했고 어떤 대문들이 항상 잠기지 않는지, 빠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리나가 그녀를 알고 있었고 자기 아줌마로 인식했다. 이 신뢰가 저항 없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엘케가 그냥 그녀를 불러 몇 마디 익숙한 말을 했고 소녀는 순순히 따라갔다. 오래된 오펠 코르사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 타고 스네이프 케르케의 집으로 향했다. 길은 약 20분이 걸렸다. 엘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리나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엘케를 가까이서 보는 것에 익숙했고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커플이 살던 집은 작았다. 본질적으로는 평범한 별장으로 적은 임대료로 빌린 것이었다. 지하실은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바로 그곳을 그들은 리나를 가둘 장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담요를 깔고 음식이 든 그릇과 물병을 놓았다. 언뜻 보기에는 준비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계획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다. 요리스는 부모들에게 몸값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익명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도, 추적당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어떤 아이디어든 두려움에 부딪혔다. 그들은 경찰이 첫 시간부터 수색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 뉴스는 대규모 수색,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대해 말했다. 압박이 강화되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리나는 지하실에 있었다. 커플이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음악을 틀었다. 이웃들은 나중에 이 며칠 동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기억했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주요 문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엘케는 요리스에게 리나를 놓아주자고 설득하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는 만약 그녀를 돌려보내면 경찰이 지문이나 증인들을 통해 그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출구를 찾는 대신 그들은 다투고 서로를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며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졌다. 11월 1일 밤 요리스가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리나가 부모들에게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지 말할 수 있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증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다. 엘케는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서에 기록되었다. 10월 1일 밤에서 1일 새벽 사이에 리나가 지하실에서 사망했다. 원인, 질식. 이것을 나중에 법의학 검시 결과도 확인했다. 다음 날 그들은 흔적을 어떻게 숨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엘케가 바닥을 닦고 지하실을 정리했고 요리스는 시체를 어디로 가져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저녁에 그들은 모든 것을 오펠 코르사에 실고 버려진 모래 채석장 쪽으로 갔다. 이 장소는 그들 집에서 겨우 5km 떨어져 있었고 요리스가 잘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길가에 멈춰 채석장으로 내려가 시체를 모래에 묻고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었다. 이것으로 그들의 범죄 은폐 시도가 끝났다. 재판 자료들은 전체 사건 연쇄가 닷새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려움, 어리석음, 그리고 완전한 계획 부재로 가득 찬 닷새. 그들은 전화도 걸지 않았고 쪽지도 쓰지 않았으며 부모들과 연락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납치 계획은 실제로는 공황 상태의 결정들의 연쇄였고 각각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 이야기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엘케 자신이다. 그녀의 증언은 자신의 동거인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맞설 수 없었던 여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모든 단계에 의식적으로 참여했다. 유치원에서 리나를 데려왔고 지하실에 가두는 것을 도왔으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흔적을 지웠다. 요리스가 주도자였지만 엘케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이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수사관들은 완전한 그림을 복원할 수 있었다. 10월 27일 유치원에서 납치, 10월 27일 11월 1일 지하실에서 감금, 11월 1일 밤 사망, 11월 2일 밤 채석장으로 시체 운반. 모든 단계가 증언, 증거, 검시로 확인된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냉혹함도 교묘한 계획도 아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성급하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사건들의 주요 동력은 계산도 교활함도 아니라 평범한 공황과 어리석음이었다. 그들은 빨리 돈을 얻고 싶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지조차 몰랐다. 그리고 압박이 강화되자 두려움이 그들을 새로운 실수들로 이끌었다. 수사당국에게 재구성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이제 법정의 우연성도 갑작스러운 충동도 아니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끈 연속적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수사는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증거들이 수집되고 자백이 기록되고 사건들이 시간별로 복원되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법적 평가를 받고 판결로 끝나야 하는 재판이 남아 있었다. 2009년 9월 20일
불의의 법정은 만석이었다. 기자들, 친척들, 변호사들, 검찰 대표들 모든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플란데런 전체가 논의한 사건의 최종 결론을 기다렸다. 피고석에는 2명이 앉아 있었다. 요리스와 엘케. 그들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죄를 인정했지만 이제 법정이 그들의 행동에 최종 평가를 내려야 했다. 검사가 사실들로 시작했다. 그의 발언에서 그는 기소 조항들을 읽었다. 2008년 10월 27일 리나 베르백 납치, 스네이프 케르케 집에서의 불법 감금, 그리고 집단으로 저지른 살인. 검사는 커플의 행동을 비참한 재정 상황으로도 발각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에게 상황을 바로잡을 닷새가 있었지만 대신 생명을 끊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 다음 변호인단이 발언했다. 엘케의 변호사는 그녀의 역할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요리스의 심리적 압박에 있었고 모든 핵심 결정을 바로 그가 내렸으며 그녀는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엘케의 행동은 두려움과 정동 상태에 의해 결정되었다. 요리스의 변호인도 감정적 구성 요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며 그의 행동이 충동적이었고 사전 고의 없이 공황 상태에서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이 양측을 주에 깊게 들었지만 사실들은 반박할 수 없었다. 증거들, 조서들, 증언들, 그리고 사건들의 논리 자체가 있었다. 몇 시간의 논의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요리스는 조기 석방 권리 없는 종신형을 받았다. 엘케는 범죄 공모와 은폐 방조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이 수사의 최종 결론이 되었다. 법정이 법적 마침표를 찍었지만 베르백 가족에게는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후로는 수사와 재판이 아니라 이 상실과 함께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판결이 내려졌지만 함께 어떤 법정도 닫을 수 없는 새로운 질문들의 층이 생겨났다. 베르백 가족의 삶은 전과 후로 나뉘었다. 피터와 안넬리는 더 이상 리나를 상기시키는 모든 집과 모든 거리가 있는 오스텐드에 머물 수 없었다. 재판 몇 달 후 그들은 집을 팔고 벨기에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가족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피하며 기자들과의 인터뷰와 접촉을 거부한다고 썼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변화는 대조네블룸, 유치원도 건드렸다. 비극 후 기관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뒷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직원들이 추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원장에게는 이것이 원칙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 다른 원생들의 부모들은 처음에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했지만 점차 신뢰가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료에는 답을 얻지 못한 순간이 남아 있었다. 닷새 동안 리나가 엘케와 요리스의 집에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았고 쪽지 한 장도 보내지 않았으며 몸값을 받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동기가 있었다. 돈.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모든 계획은 공황 상태의 행동들과 비극으로 끝난 실수들의 연쇄로 귀결되었다. 이 질문이 답 없이 남아 사건의 주요 역설이 되었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들은 그 실현을 향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을까? 수사 자료는 설명을 주지 않는다.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 무지, 그리고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미친 희망의 혼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 남는다. 모든 것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고리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리나 베르백의 이야기를 더욱 무의미하고 끔찍하게 만든다.